그러면 이번에는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그 펀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조지 소로스는 그 퀀텀 펀드죠. 아, 퀀텀 펀드. 근데 정말 조지 소로스 하면은 헤지 펀드에 뭔가 대북격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을 듣고 싶은데 원래 예전부터 주로 통화를 공격을 했나요? 예전에 보면 영국도 공격을 했고 일본도 공격을 했고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한국도 그랬고 뭐 중국도 그랬고요. 주로 통화를 가지고 돈을 버는 투자자인가요? 그렇죠. 조지 소로스는 사실 투자에서 글로벌 투자를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보통 투자하면 자기 나라에서만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조지 소로스의 그 생애를 보면은 사실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이 있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 시가전을 목격해요. 어떤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컸기 때문에 그 후 세상을 보는 그의 시각이나 안목이 이렇게 평탄한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들하고 좀 틀리죠.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는 그때 전쟁터를 탈출해서 그 무작정 영국으로 건너옵니다. 근데 영국에 와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해요. 본인이 배움에 대한 그런 욕망이 크기 때문에 많은 그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접집 닦기서부터 뭐 신문팔이 뭐 철도 짐꾼 등등 하면서 심지어는 그 철도 일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크게 이제 부상한 일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장 편한 아르바이트가 그 수영장에서 가이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독학으로 그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인 정경대학에 입학원서를 내고 합격을 합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본 책이 칼 포퍼 교수의 그 열린 사회라는 책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아요. 결국 대학에 들어가서 그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면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금융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차액 거래라는 걸 합니다. 그 차액 거래를 하다가 본인은 사실은 금융가로 크겠다는 생각이 없이 그 철학책을 공부하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은 철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철학 교수가 되면 교수 봉급 형편없는데 뭔가 그 전에 경제적인 자유를 먼저 획득하겠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금융계에 들어갑니다. 내가 딱 $50만 벌겠다. 그리고 손 털고 나와서 나는 철학자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 $50만 벌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뛰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뉴욕으로 진출하는 게 내가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뉴욕으로 진출하는데 그때 뉴욕에 진출해서 한 일이 뭐냐면 런던과 뉴욕 간에 유럽 증권의 가격 차를 활용해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소로스는 런던에서도 살아봤고 뉴욕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어떠한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유명세를 탑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돼서 그 종목 발굴가로서도 굉장히 그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돈을 엄청 잘 법니다. 본인이 불행하게도 주식 투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50만 달러를 넘어서 벌었음에도 나는 결국 대학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할 수 없이 주식 투자의 길로 가면서 이제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71년에 닉슨 쇼크가 벌어지면서 외환 시장이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즉 닉슨 쇼크라는 건 그만 본위제였던 거를 달러가 금가에 고리를 끊음으로써 그 전에 시스템인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붕괴되고 아주 한 3, 4년간 그 외환 시장이 암흑기에 있으면서 굉장히 요동하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이게 외환이 돈이 되겠구나. 그리고 본인이 런던과 뉴욕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그러한 외환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실은 외환 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때도 이 냄새를 먼저 맡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미국이 달러 약세를 가기 위해서 즉 일본의 엔과 서독의 마르크화를 절상시키려는 움직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엔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공매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외환 그 공격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1992년에는 유럽이 이제 EU를 만들면서 EU 통화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영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면 통합이 될 적에 파운드화가 강세로 인정을 받아서 자기 돈이 고평가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고평가 정책을 핍니다. 근데 소로스가 보니까 저거는 옳지 않거든. 너무 심하게 무리수를 두는 걸 보고 그때 파운드화를 공략해서 2주 만에 10억 달러를 벌어요. 그러니까 최단기간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화 전문가의 눈에는 어느 나라의 돈이 필요 이상으로 지금 고평가되는지 혹은 저평가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소로스가 파운드화를 공략할 때 저도 사실은 유럽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보고서를 매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서 저 같은 아마추어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외환이라는 게 주로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서로 조정이 되는데 그 영국이 무리하게 이끌고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서 쓸 적에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쓰고 몇 월 며칠 날 이 나라가 자기네 돈을 얼만큼 평가 절하를 할 것 같다 혹은 절상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를 쓰는데 저 같은 아마추어 눈에도 보이니까 그 프로의 눈에 얼만큼 잘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소로스가 동남아의 어떤 그 외환을 공격한 거나 모든 외환 거래는 우리가 단어를 공격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된 걸 얘기합니다.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시장 가치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것도 사실은 순기능이 있거든요. 공매도는 뭔가 필요 없이 버블이 껴서 가격이 끝간데 없이 계속 올라가면 그것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주식을 공매도를 칩니다. 저건 지금 자기 가치 이상으로 너무 높이 올라왔는데? 즉 그런 사람들이 공매도를 치면은 사실은 버블을 미리 좀 깨는 어떤 그런 순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매도라는 건 항상 밑에 내려가면 사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게 하락하는 것도 사실은 막아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는 것도 위에서 막아주는 기능이 있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밑에서 그 방어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외환을 거래하는 헤지펀드의 눈에는 그러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나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1997년에 우리 IMF 사태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그때 우리 원화를 800원, 달러당 800원에 자그마치 13년을 묶어두면서 고평가 정책을 썼어요. 조국 선진화로 1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앞당긴다 그래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고평가 정책을 썼는데 그게 사실은 헤지펀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미국은 한 2, 3%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우리는 계속 연간 5, 6%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10몇 년을 막무가내로 그 환율을 버티니까 그 13년 동안 쌓인 두 나라 간의 소비자 물가 차익만 하더라도 그게 한 3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눈에 그게 안 볼 리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외환 거래를 통한 어떤 수익을 계속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그 조지 소로스도 그러나 어쨌든 뭐 실패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의 외환 거래 공격은 사실 실패로 끝났고요. 그렇게 실패로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헤지펀드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는 어떠한 행동을 하나요? 성공했을 때야 물론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뭐 더 저기 하겠지만. 근데 헤지펀드들도 실패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한 그 제임스 사이먼스 같은 경우도 뭐 5억 달러, 10억 달러 실패한 경우 많아요. 그리고 많은 헤지펀드들이 예를 들어서 금 투자에 몇십억 달러를 걸었는데 정부에서 느닷없이 금 선물, 그 증거금을 올린다거나 뭔가 규제를 발동한다거나 그 시장에 개입하면은 속절없이 손해를 봐요. 그런데 헤지펀드들이 그러면서도 잘 견디는 이유는 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하여튼 그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만나서 큰 손실을 보는 건 할 수 없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길 만한 게임만 해요. 사실. 외환 공격을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이 나냐 하고 이제 의아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론상 예를 들어서 내가 파운드화를 공격한다 그러면은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우선 갖고 있는 자본으로 미국 국채를 삽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사면은 이걸 가지고 영국에 들어가서 영국 은행에다 국채를 담보로 주고 파운드화를 대출을 받아요. 그 대출 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그거를 달러로 바꿉니다. 그 달러를 가지고 다시 미국 국채를 사요. 그리고 국채를 다시 은행에 집어넣고 담보로 맡기고 파운드화를 대출받고 그걸 가지고 다시 달러를 사고 그 달러로 미 국채를 산 다음에 그걸 다시 은행에 맡겨서 파운드화를 받고 이러면 이론상 무제한 대출이 돼요. 사실은 무제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 금액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 많아지는 거고. 사실은 처음에 시작한 금액은 일정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할 때 이미 그 이상의 은행 대출을 같이 받아서 투자하는 거고 또 하나 헤지펀드의 그 관행을 보면 기러기대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움직이면 다른 헤지펀드들이 다 같이 쫓아가요. 그걸 기러기대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앞에서 대장 기러기가 날아가면 먹을 게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기러기들이 쫙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헤지펀드들이 공격하면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그렇게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제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헤지펀드가 공격하면은 그거를 굳이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방어하면은 그만큼 국고에 큰 손실이 나는 겁니다. 차라리 빠른 시간에 헤지펀드들이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게 그냥 놔둠으로써 시장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면은 사실은 안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환율이 막 그렇게 급등한다거나 그러면 돈을 자꾸 풀어가지고 낮추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그래요. 하다못해 구두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개입을 하는데 개입을 해서 사실은 막아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개입을 하면 뭐 몇십억 달러, 몇백억 달러가 깨지면서 헤지펀드라는데 뭐 홍콩 사태 같은 것도 사실은 헤지펀드 그 사태에서 물러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지금. 네, 왜 그러냐 하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헤지펀드가 공격한 거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공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은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헤지펀드들은 예를 들어서 엔화가 달러보다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은 엔화를 빌려서 이걸 갖다가 달러 표시 채권이나 주식을 사고 또 이거를 담보로 또 엔화를 빌리고 그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꾼 다음에 달러 표시 그 자산에 투자를 하고 하면은 이것도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로 그 투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자가 싼 쪽의 주요 통화를 이자가 비싸고 수익이 날 만한 곳에 통화로 바꿔서 이제 투자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엔 캐리 트레이드나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한번 움직이면은 아주 큰 자금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그 시장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그 제임스 사이먼스 소개할 때 그 보니까 거의 세계 2위의 그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게 이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같은데요. 맞아요.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데 그 미국 정부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당하고 나서 뭔가 이러한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을 이제는 규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00명 이상인 펀드들은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큰 펀드들은 펀드당 규모를 99명 이하로 축소해버립니다.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영업 기밀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99명으로 줄인다는 거는 그 사모펀드처럼 그러니까 투자자를 99명으로 그렇죠, 줄인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가 100명이 넘어가면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조지 소로스는 아예 고객들 돈을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만 가지고 해요. 근데 그거를 패밀리 오피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이제 조지 소로스는 전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 뭐 다 모르는 거네요, 지금은. 수익률을 그래서 정확하게 밝혀진 통계는 없지만 그 조사기관 같은 데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억 달러를 연봉으로 벌었다. 그러면 이제 역산을 해서 저 사람은 수수료를 20% 받는 사람이니까 저 펀드가 대충 얼마를 벌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투자의 대가인 조지 소로스에게서 어떤 투자자로서 배울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지 소로스는 사실은 공격적인 투자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겸손한 투자자예요.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은 칼 포퍼 교수하고 만나면서 그 아주 철학적인 큰 감명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칼 포퍼 교수는 열린 사회를 주창하면서 전제주의가 틀린 이유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믿음을 갖고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큰 문제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또한 철학이건 이데올로기건 변하지 않는 강한 믿음은 신념은 그게 이제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사회건 사람이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했을 때 그 사회는 발전하고 진보하고 개선돼 갈 수 있는데 내가 옳다라고 즉 어떠한 근본주의에 빠지면은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고착되고 붕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조지 소로스는 거기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덧붙여서 투자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투자 이론이 뭐냐면 자기의 신념이나 판단은 틀릴 수 있다라는 오류성을 가장 토대로 하고 그러면 오류성이 있는 투자를 했을 적에 시장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상호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판단에 대해서 무작정 버티는 사람은 실패를 하는 거죠. 근데 시장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아주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사람, 자기의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상호 교류성을 합쳐서 오류성과 이 상호작용성이 합쳐서 만들어낸 게 재기성 이론이라는 자기만의 투자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조지 소로스는 바로 이 재기성 이론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이러한 관념, 즉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이런 겸손함이 금액으로 환치시키면은 그한테 얼마만한 돈을 벌어줬을까요? 글쎄요. 엄청날 것 같긴 한데. 네, 자그마치 500억 달러를 벌어줍니다. 조지 소로스는. 엄청나네요. 네. 근데 조지 소로스는 참 돈도 많이 벌었지만 기부도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 430억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은 70억 달러 정도인데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운 게 이 사람이 투기꾼인지 그러게요. 아니 하는 거 보면 투기꾼인데 철학자인지 아니면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스스럼 없이 내놓는 걸 봐서 이 사람 박애주의자인지 하여튼 이 판단은 각자의 몫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왜 우리가 가끔 이제 여러 어떤 의견을 가지신 전문가들의 그 방송을 내보내면은 자신의 의견과 틀리다 그러면 정말 악플 같은 거를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틀리다라고. 네, 근데 사실은 조지 소로스의 어떤 비법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냥 일단은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어떤 고정화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나 자기 신념은 필요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하지만 투자를 한가 동시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시장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